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에는 10월 학력평가 고3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지문으로 제시된 독서교육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육론에서는 지금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에 앞서 문자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해독하기 위한 세 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의문인식과 단어 제인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유창성 등의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능력을 갖춘 다음에 다시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의문인식, 단어제인,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이어지는 문단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인식은 말 그대로 의문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의문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서 글자의 소리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곰과 공이라는 글자의 의문을 구별해서 발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어지는 단어 제인과 무엇이 다르냐? 여기에서는 의문만 알고 얘네 곰이 뭔지 공이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문이 다르고 발음이 다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단어 제인은 이 단어의 모양을 보고 이게 이러한 발음이구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알고 이것이 아직 덜 익은 사과를 의미하는 단어임을 아는 것을 단어 제인이라고 하죠. 의문인식과 단어 제인, 구체적인 예시를 주고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을 읽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단어 제인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인 거죠. 반면에 의문인식은 글자가 다르네. 글자가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겠구나라는 것이 생각 가능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까먹으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을 때 뭐가 가능하다? 읽기 유창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의 읽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낭독, 소리내서 읽기를 의미합니다. 큰 노력이 없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확인해서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낭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낭독의 정확성과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성은 이렇게 그리고 속도는 이렇게 측정을 한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읽기 유창성이 바탕이 될 때 독자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가 바탕이 되어야 문자를 해독할 수 있고 그래서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단에서는 앞서 읽기 유창성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낭독의 정확성과 속도 관련해 오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생기는 오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첨가, 생략, 반복, 배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한 다음 이 대치를 다시 의미 대치 그리고 무의미 대치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류 유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무엇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죠. 이 글에서는 지금 이러한 읽기 유창성은 높이고 이러한 오류는 낮추어야지 문자 해독력이 높아지고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5문단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독자가 글을 낭독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자 해독 늘지 않아서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문단의 내용, 핵심 정리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다시 1번.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독자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3문단에서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큰 노력 없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확인하며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읽기 유창성과 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자 해독은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글을 읽을 때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가 가능하려면 우선 문자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자 해독이 능숙하지 않으면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를 경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번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독자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면 글을 유창하게 읽게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읽기 유창성과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나왔고요. 읽기 유창성의 결과로 본문에서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관계가 바뀌었죠.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번. 음절이 의문에 따라 달리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독자는 읽기 유창성이 떨어질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음절이 의문에 따라 달리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우리가 앞서서 의문인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의문인식이 갖추어져야 읽기 유창성이 발달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시각적으로 제시된 부호를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정보들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독해가 불가능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제시된 부호를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정보와 연결시키는 이 능력, 우리가 아까 보았던 단어 제인을 설명하는 거죠. 단어 제인도 독해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서 교육론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지문 리튬 2차 전지의 원리 및 응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중심 제재에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양극과 음극의 재료로 하여서 충전과 방전의 반복을 가능하게 한 전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충전과 방전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수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전지 자체를 두고 충전과 방전을 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할 때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리튬이온이 이동한다. 방전될 때는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어지는 단락을 통해서는 이 양극의 활물질을 기준으로 하여서 리튬이온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로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과학 지문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양과 바꾸어서 문제 출제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대표적인 양극의 활물질,
리튬 금속 산화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리튬 금속 산화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산소 이온들을 쫙 층대로 깔아놓고 그 사이에 금속 이온층과 리튬 이온층을 교대로 배치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 사이에 리튬 이온 이렇게 깔아놓고 또 이온, 여기도 금속 이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층층이 교대로 쌓아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구조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지를 충전할 때 이 층상 구조 내의 리튬 금속 산화물의 변화가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리튬 이온이 층 속에서 벗어나 따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탈리가 완전히 일어났을 때 단위 무게당 이동하는 전하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을 양극 활물질의 이론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문단에서는 이 양극의 활물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전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지를 충전할 때 이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빠져나와 탈리가 되어서 음극의 활물질로 이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전지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방전될 때에는 음극 활물질에 있는 리튬 이온이 다시 이 양극 활물질의 층 속으로 들어가는 삽입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만 잘 생각한다면 전체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사문단에서는 재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 금속 산화물은 가장 먼저 코발트를 이용한 방법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코발트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코발트를 이용한 산화물은 충전이 될 때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겠죠. 이것도 똑같이. 근데 빠져나갈 때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층층이 산소 이온이 있었잖아요. 이 산소 이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구조가 무너지니까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조금 쓸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면 산소 이온이 기체로 배출되어서 구조가 붕괴되고 그래서 삽입과 탈리가 반복되기 어려워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온 용량은 우리가 전부 탈리될 때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전부 나가버리면 구조가 붕괴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론 용량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 빠져나가서 구조가 붕괴되기 직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장점도 있어요. 이론 용량의 절반 이하를 사용할 때에는 전지의 수명이 꽤나 긴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리튬 코발트 산화물 단점, 가격이 비싸고 또 용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제 개발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니켈과 망가니즈를 섞어서 만든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코발트 여전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니켈과 망가니즈, 그러니까 세 가지 금속을 섞어서 사용한다 하는 점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른데요. 니켈이 5, 코발트가 2, 망가니즈가 3인 NCM523은
니켈 함량비가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활물질의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충전과 방전 중 산소를 비롯한 기체가 발생해서 또 구조 무너져서 전지의 수명이 저하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반면에 망가니즈는 오히려 구조의 변형을 억제하는 튼튼한 아이기 때문에 전지의 안정성 높아지고 전지의 수명 길지만 활물질의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분비를 서로 비교하여서 내가 안정성 있는 전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망가니즈를 높여야겠구나. 혹은 나는 안정성은 낮아도 되니까 한 번 충전할 때 오래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하면 니켈의 함량비를 높여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이 각각은 지금 성분에 따른 특성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활물질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을 추가한 NCMA가 활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지금 기억은 층상 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면 산소 이온이 배출되어 구조가 붕괴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네 번째 문단에서 코발트가 들어간 산화물은 리튬 이온의 양의 절반 이상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면 산소 이온이 기체로 배출되어 구조가 붕괴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코발트만 사용한 것 외에도 이어지는 5문단 등의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양극 활물질의 용량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이론 용량보다 적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그래서 계속 설명을 했죠. 이론 용량은 전부 탈리될 때 기준인데 실제 사용할 때는 그만큼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다음 3번, 금속 이온과 산소 이온이 결합한 구조물에 리튬 이온이 삽입되어 있는 고체 화합물이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3문단에서 설명을 했죠. 층층이 되어 있는 이 산소들 사이에 금속 이온과 리튬 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구조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5번 역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적절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4번, 전지를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은 층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방전될 때는 층 밖에 삽입된다 되어 있는데요. 충전할 때 층 속에서 벗어나는 건 맞지만 방전될 때는 리튬 이온이 다시 층 안으로 삽입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민법 강의로 넘어와서 상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가 지금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둘 중에 한 사람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 가지고도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이 상계, 이 자체의 목적은 상계가 아닌 계약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상계가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목적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A와 B가 서로에게 빚을 진 상태예요. 100만 원씩 돈을 빌렸는데 A가 갑자기 나 이제 파산했어. 그래서 빚 못 갚아 라고 하면 B는 지금 돌려줄 돈만 남은 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B가 근데 너 100만 원 빚 있잖아. 상계의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자기 돈은 못 받고 100만 원만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막는 기능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 돈이면 돈, 땅이면 땅, 이러한 같은 종류의 채권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용어 또 나오죠.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 그러니까 채무 관계를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그리고 없애려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두 사람이 서로 직접적으로 빌려주거나 한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동채권, 채무관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되지만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와 B와 C가 있는데 A, B가 두 사람의 명의, 그러니까 연대 채무 관계를 통해서 C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C가 B한테 직접적으로 100만 원만 다시 빌려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A의 입장에서는 지금 100만 원의 빚이 C한테 있는 상황이죠. 이걸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니더라도 C한테 가서 너 저번에 B한테 100만 원 빌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빌린 100만 원이랑 네가 B한테 빌린 100만 원이랑 이렇게 상계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수동채권,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권은 반드시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요.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그러니까 나의 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상계시켜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이점, 여기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충분히 이 내용들을 섞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어지는 3문단에서는 쌍방의 채권이 같더라도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변제기, 갚을 날짜가 와야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채무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다 할 때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갚을 날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지금 기다리기로 했는데 기다리기로 한 날짜가 덜 됐는데 빨리 갚으라고 재촉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부당하게 잃게 되기 때문에 미리 갚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반면에 내가 상대방에게 빚진 것, 그러니까 수동채권은 갚을 날짜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안 갚아도 되는데 미리 먼저 갚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세 번째 조건,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노동과 같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너 나한테 1시간 일해주기로 했고 나 1시간 일해주기로 했으니까 없애자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또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상계를 할 수가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수동채권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인 특약을 통해서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면 특약이야 안 하기로 합의를 보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수동 채권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예시에 들고 있죠.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 같은 경우에는 수동 채권 자체에 지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물어주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상계를 하면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계를 통해서 우리가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100만 원 서로 없애자 아니면 말자 하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거는 안 돼요. 그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상계할 수 있는 두 채권이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가 변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계할 수 없게 되겠죠. 다만 내가 일정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권리가 이미 소멸했는데 빚을 이제 돌려받을 수 없는 채무 관계를 따질 수 없는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 전에 상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 관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어도 이걸 내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채무 관계와 관련해서 상계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되더라도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 내가 그때는 권리 행사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로 없애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채권이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한다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먼저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틀렸다. 그다음 2번 상계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으로서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다음 3번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 상대방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제시하고 있죠. 상계하려는 사람의 채권이 자동채권,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다음 4번 노동은 상계를 허용하는 채권이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로 노동,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4번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5번 상계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데 이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계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일치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비문학 마지막 지문입니다. 헤르더의 역사철학, 볼테르의 역사철학 보도록 할 텐데요. 역사철학이라고 해서 역사에 대한 관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테르인데요. 볼테르는 프랑스 계몽주의자 중에 한 명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서 딱 하나 기억해야 하는 거, 이성입니다. 무조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역사의 동인, 신,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역사를 생각했다면 이제 이 신은 아니다. 이성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도 이성의 발전과 일치하는 것이고 또 이성의 발전은 다시 문화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서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목적, 이성이 발전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역사란 이성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기준으로 하여서 역사를 서술하면 이성이 점차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성이 모든 시대의 역사, 모든 민족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시대와 민족을 포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선택할 때에도 이성과 관련된 것,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기록의 기초를 둔 역사적 사실들만을 선택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정치를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볼테르는 무조건 이성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 아까 역사 서술의 대상이라고 했죠.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삼아서 기술하는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성이 역사의 발전 과정과 함께 점차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볼테르의 의도는 시대를 이성의 발달에 따라서 4개의 단계로 나누게 만드는데요. 살펴보면 헬레니즘 문명, 그리고 로마 문명, 그리고 르네상스,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이성이 없고 신을 중심으로 했던 중세를 이 역사의 큰 흐름에서 그냥 삭제해버린 거죠. 왜냐? 중세를 끼워 넣어버리면 사람들의 이성이 발전했다가 중간에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싫어서 이성은 무조건 발전하기만 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4가지 시대를 통해서 점차 발전해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 고저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직선적인 역사 발전관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했고요. 점차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가까운 이 시기가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적인 역사라는 용어 외에도 세계 전체의 역사를 지금 이성이라는 하나의 보편적인 척도에 따라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이러한 보편주의적 관점, 볼테르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헤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더는 계몽사상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한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는 것만은 아닌데 특히 중세에서 뚝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걸 없는 역사 취급한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왔느냐?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와서는 역사란 직선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나선형적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볼테르가 이야기한 이성이라는 보편주의적 관점과 달리 그가 가져온 개체성은 민족 하나하나의 개체성, 그러니까 개별 민족의 특징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각 민족에서 다양하게 형성된 것이며 동시에 각 민족이 추구하는 목표, 생활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 사람들의 민족 문화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 민족들에게 역사적 시대는 그 나름의 중요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시대는 고유한 위사, 개체성을 인정해서 각각을 따로따로 보아야 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시대 그 자체로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각 민족의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하느냐 이어지는 문단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민족의 시대와 역사,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 속으로 침투하여서 이것에 동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할 수 있고 진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는 사건들을 무시하는 일 일어나지 않을 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역사가 연속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나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딱딱 사건과 사건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련성이 있다. 서로 영향을 준다. 쭉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또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나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성장과 파괴, 건설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약간의 상승과 하강을 겪으면서 나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세시대, 아까 볼테르가 이성이 없는 신만을 생각한 시대라고 해서 완전히 삭제했던 이러한 중세시대마저도 계몽사상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또 근대의 기반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시대에 대해서도 그때 나름의 이런 배경을 고려하여서 이를 존중하고 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녔겠죠. 마지막 문단, 이러한 헤르더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의 서술 단위, 기본 단위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러한 민족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문화적 민족주의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의의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민족이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볼테르가 이성 그리고 문화를 기본 단위로 하여서 역사 서술을 했다는 것과 비교를 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변형 문제로 넘어와서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역사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바로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는요, 지금 볼테르가 비판적으로 본 것, 역사의 동인을 신으로 보았던 중세시대의 관점을 비판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 역사의 중심, 이성으로 보았던 이 볼테르의 관점을 다시 헤르더가 비판을 했다, 한계점을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왜 틀렸는지 살펴볼 텐데요. 2번, 가와 달리 나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역사 철학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통시적인 관점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 철학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다라는 걸 서술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헤르더의 주장이 무엇이다 하는 것만 하나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특정 사상가에 대한 비판은 헤르더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었죠. 가에서는 그냥 중세시대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와 달리 나에는 사상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역사시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오히려 루이 14세 시대를 조금 이성에 가까운 가장 발전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에서는 역사시대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된다. 각자의 개별적인 각자의 개체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다음 5번, 가와 나는 모두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절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비문학 지문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와서 목동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와 감상부터 살펴보고 본문 볼 텐데요. 목동가는 이제 사대부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동이 답하는 노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묻는 노래의 전반부에 사대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의 삶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연에 묻혀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이 작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둘이 모두 사대부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대부처럼 삶을 살고, 또 때를 못 만나서 벼슬을 못하면 자연에 묻혀서 욕심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대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이 너무 짧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생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해야 한다. 어떻게? 입신양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목동에게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까 대장부로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풀 때에는 짧은 인생을 의미하는 부분과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그 부분만 잘 구분을 하면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목동의 답과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생긴 사람, 지금 앞서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문가의 화자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화자 모습 보니까 근심이 많고요. 뭔가 힘들어 보여요. 왜냐? 대장부로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현실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사실 여기 답가의 목동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생각에 영락과 부귀 이런 것들은 전부 운명에 담겼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치며 사는 내가 아는 바로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 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이니까 소라는 이제 소재를 활용하여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송아지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자유롭게 푸성기 뜯어먹고 시냇물 마시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송아지의 삶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목동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또 어느 삶이 있느냐? 두 번째, 좋은 먹이를 먹더라도 이렇게 콧줄에 끼고 긴 고삐를 메어서 불같은 여름볕에 큰 쟁기 매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소의 삶 있는데 이 소의 삶 딱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희생처럼 사는 삶. 여기 놓치기 쉬운데 우리가 제사를 위해서 잡는 소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이 소는요, 비단
빨간 거적을 덮고 있지만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는,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짧게 살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어떤 소 되려 할꼬라고 묻고 있는데 답 나와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송아지의 삶처럼 다들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단하게 일하는 소, 그리고 희생하는 소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이 고단하게 일하는 소, 희생하는 소가 관인의 삶을 의미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 목동가의 문가와 답가 부분의 주제의식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호연군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더 볼 텐데요. 강호연군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목동가에서 그 이야기 했죠. 때를 잘 만나면 나가서 벼슬 해야 한다. 그런데 때를 못 만나면 자연을 즐기면서 욕심 없이 살아야 한다. 그 내용이 사실 12수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작품 모두 지금 때를 만났을 때와 때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나아감과 물러남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사대부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수와 11수도 한번 볼 텐데요. 2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속세와 멀어져서 내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임자를 그리워해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세를 떠나고 벼슬을 떠나서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누가 걱정된다? 임금님이 걱정된다라는 이 사대부의 모습, 연군 지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수이고요. 또 그렇게 걱정되지만 또 자연을 버리고 임금한테 가고 있진 않죠. 여기에서 우리가 떠났지만 걱정되는 이 화자의 내적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수에서는요. 화자가 지금 기한 두려워하지 않고 일산풍월 안에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그래서 부귀를 따를 줄이 있으랴 부귀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사대부 작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부귀 따르지 않고 자연 속에서 지금 안빈낙도하니까 너무 좋다 하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수, 11수, 12수의 주제의식이 조금씩은 다르다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으로 넘어와서 앞선 작품들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의식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방언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나의 본질적인 것이 정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정신에 집중을 하면 이제 만물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기심이나 삶에 대한 집착 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정신에 집중을 해서 이기심에서도 벗어나고 삶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니까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만물은 하나로부터 생겨나 각기 나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가 이 하나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죽은 뒤에 함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시작도 하나고 죽음도 하나니까 죽음이 결국 진짜이고 삶은 가짜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각자로 살아가는 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그리고 힘들어 쉬려 할 때
문제를 예시를 들어서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으면 우리가 국어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되고 또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레를 타더라도 영예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몸과 정신 그리고 안과 밖을 두고 우리가 이 안, 정신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요. 먼저 안으로 만족하고 정신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에 구애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으로 만족하면 무엇이 가능한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이 몸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밖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 생겨나는 건데 내가 밖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안으로 만족하고 정신에 집중을 한다면 결국 몸 극복할 수 있고 또 정신이 자유로워져서 결국 삶과 죽음도 같은 것이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삶과 죽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이 우주가 정말 거대하고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무궁한 것인데 그 사이에 이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은 정말 티끌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도 티끌이고 너도 티끌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부귀영화 이런 것들도 다 부질없는 짧고 순간적인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형 문제 볼 텐데요. 1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가와 나 모두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서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사물 자체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 가는 다와 달리 일상적 소재를 나열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일상적인 소재를 나열하고 있다까지는 우리가 보기 어려웠죠.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생활상을 보여준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 3번 가와 다는 모두 대비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해서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는 사대부와 목동을 통해서 부귀영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입신양명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의 태도를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다에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이 제일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가에서 다는 점층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내적 갈등을 부각한다 되어 있는데요. 점층적 표현은 드러나고 있지 않고요. 내적 갈등은 굳이 찾자면 우리가 나의 이수를 통해서만 잠깐 볼 수 있었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나는 다와 달리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요. 나와 다 모두가 사실은 비교되는 소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나에서는 부귀와 일산풍월 그러니까 속세의 것과 그리고 자연의 것을 대비하고 있었고요. 다에서는 몸과 정신 그리고 삶과 우주처럼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 달나라의 장난 볼 텐데요. 달나라의 장난은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건들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도 지금 작품이 워낙 난해하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굳이 하나씩 다 파고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화자가 팽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거죠. 화자는 지금 스스로 돌아가는 힘을 지닌 팽이를 보면서 나의 삶, 주체성을 잃어버린 현재의 삶을 지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팽이라는 이 매개체를 보면서 사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 결과 나는 주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작품을 살펴볼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가 팽이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이 팽이가 돈다 라는 사실에 완전히 꽂혀서 지금 집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계속 팽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팽이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나의 일이며 나의 생활이며 하는 것들도 다 내던지고 계속 팽이가 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팽이가 팽팽팽 돌아가는 게 까맣게 변하여서 서서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팽이 자체가 안정적으로 서서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팽이를 돌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누구 집을 가봐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그러면 화자의 생활은 그만큼 팍팍하다, 고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났더니 나의 삶이랑 다른 사람들의 삶이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별세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팽이가 돈다. 우리가 아까 1행에서 보았던 구절이죠. 이 구절을 반복을 하면서 다시 팽이의 시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팽이를 계속 보니까 팽이가 도는 게 이상하고 달나라의 장난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팽이가 도는 것 자체는 사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죠. 원래 이렇게 도는 건데 지금 화자가 이것을 이상하고 달나라의 장난처럼 느끼는 것은 팽이를 지금 새롭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학 용어로 낯설게 보기라고 하죠. 이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팽이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낯설게 보기의 결과로 팽이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는가? 팽이가 나를 울리는 것 같고, 팽이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팽이가 심지어는 어떻게 느껴진다? 수천 년 전에 성인과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왜 팽이를 보면서 이러한 것을 느끼느냐? 나는요,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팽이를 보고 내가 팽이보다 좀 못한 것 같다. 팽이한테 비웃음을 당할 정도의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성찰의 결과로 주체성이 결여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정서가 이제 우리가 김수영의 작품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정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시적 화자의 내면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 그러니까 주체성을 위해서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서서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팽이도 지금 스스로 도는 힘에 대해서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나에게 주체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팽이가 돈다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주체성이 없는 삶을 반성하고 있는 이 화자의 내면 그리고 그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구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과 연계해서 출제된 대숲에서 뉘우치다는
작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대신에 화자의 자기 반석 그리고 성찰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같은 내용으로 묶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숲에서 뉘우치다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연에서는 지금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만 봐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5연에 가면 이 부분이 반복되는데 그때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화자의 둘째 딸 인해가 그 대나무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해는 순수한 이 동심을 가지고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인해와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인해와 달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그냥 대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속을 울려서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지금 객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해와 달리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과 교감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인해가 이제 대나무에 더 이상 귀를 대지 않는다. 그래서 화자의 이러한 설명 때문에 원래는 동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심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이 이 인해의 동심, 순수함, 자연과의 교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빼앗아 버린 것을 그리고 다시 찾기 위해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 인해와 같은 이러한 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자연과 교감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헹구고 푸른 대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푸른 물소리가 그 인해가 이야기했던 소리에 해당을 하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대나무에서 나는 이 소리, 자연에 내재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순수함을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지금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공감각적인 표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회초리라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이 동심을 잃은 이 상태를 반성하고 또 아이의 동심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도 자책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변형 문제를 보면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둘 다 음성상징어는 활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되어 있는데요. 둘 다 나타나고 있지 않았죠. 그 다음 3번 가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그리고 나는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는 것은 가와 나 모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가는 나와 달리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본문의 여기 끝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반성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와 나는 모두 시상을 전환하여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은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다. 그 다음 작품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와 감상부터 볼 텐데요. 이해와 감상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것, 작품의 배경, 1960, 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시 빈민 가족의 삶을 그리고 있다 하는 점.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작품,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사한 배경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작품의 특징, 둘째 아들의 과거 회상 형식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집이라는 이 중심 소재를 가지고 가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집이 헐리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가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무능한 모습만을 보여줌으로써 그 권위를 상실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는 것도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이렇게 살펴보고 위로 올라가서 지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나의 회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살고 있던 크고 좋은 집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때 아버지의 고향 친구인 이 심씨라는 사람이 빚쟁이들이 집을 빼앗아가면 큰일 나니까 심씨의 소유로 위장을 해서 그거라도 건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고마웠겠죠. 자신의 집을 지켜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씨가 말한 대로 이 집을 심씨의 명의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심씨가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서는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 집이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심씨가 진지하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집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는 넉넉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사기에 속아서, 아버지가 친구에게 속아서 첫 번째로 집을 잃게 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어머니가 집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형이 오히려 심씨의 아랫도리에 찰거머리처럼 둘러붙어서 집을 지키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그 다음 아버지는 그냥 망연자실하게 있는 것, 여기서부터 지금 형과 아버지의 태도가 대조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우리 가족은 그 이후로 집을 다시 구하지 못하고 새 방을 찾아서 전전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이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좀 나쁘더라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우리는 환자집,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을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허가 판잣집이라도 사고 나니까 훨씬 더 생활이 안정적이고 또 마음이 편해졌어요. 새빵살이를 하면서 가족이 겪었을 상황들이 이제 더 이상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눈치 보던 삶에서 벗어나 판잣집에서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들뜬 상태로 살게 되었다. 집을 사게 된 후 조금은 안정된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판잣집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철거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어렵게나마 마련한 이 보금자리를 다시 잃어버리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도시 빈민들이 처했던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 상실감이나 비참한 상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후 부분은 이제 집을 철거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집 앞에 몰려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은 그래도 믿을 게 아버지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갈망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만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래도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주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시장을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도망가는 이러한 비겁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가장답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형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히려 형이 이제는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형도 사실은 어리는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달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이제 형이 나름대로 이 철거를 막기 위해서 작업자와 하는 논쟁의 내용을 간접 인용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작업 지휘자도 권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 따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논쟁도 먹히지 않자 이제 형이 먼저 작업자들보다 달려가서는 불을 지르겠다고 날뛰고 있는데요. 형이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그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차라리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게 낫겠다고 집에 와서 불을 붙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집을 지키고자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가족들의 처절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머니가 불을 당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만큼 소중한 집에 어떻게 불을 지르겠어요. 소중한 집에 진짜 자기 손으로 불을 지르지 못하고 형은 그냥 집을 잃게 되는 상황에 슬픔을 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고요. 어렵게 얻은 집을 다시 잃게 된 상황에서 어머니는 집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만큼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만 결국 철거를 막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가족들의 모습을 이제 나의 시점으로 보여주면서 작품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1960년대, 70년대 도시 빈민들의 이 삶의 애환과 비애 이런 것들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윗글에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서술자의 교체는 드러나지 않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통해서 나아가본 우리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회상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인물들이 상대방의 언행을 냉소적인 어조로 조롱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죠. 그 다음 3번 인물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부정적인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인물의 내면은 1인칭 서술자인 나 밖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나가 부정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3번 적절하지 않다. 인물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나에 대한 것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의 내면을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특성을 부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여러 인물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사건을 다각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나의 회상을 통해서만 지금 사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방식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5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시점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해서 우리가 왜 원래 살던 집을 잃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철거당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보아야겠죠. 그 다음 문학 마지막 작품입니다. 홍백화전 볼 텐데요. 홍백화전도 먼저 줄거리 보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에서 지금 제시된 부분은 여기 여승상과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 벗어난 후에 여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앞부분 내용 살펴보면 주인공 어릴 때부터 서로를 미래의 배우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여자 주인공인 순직소에게 지금 여방원이라는 사람과의 혼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 남자 주인공과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혼인을 사양하고 있었지만 지금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부터 보면 아버지를 이 여승상이라는 사람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씨 집안과의 혼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순직소는 나는 결혼하면 그만인데 계일지, 남자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은 나만큼 좋은 혼처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이 정도면은 계일지랑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설유란이라는 사람이 괜찮구나. 이 정도면 내가 계일지랑 엮어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둘을 어떻게 엮어주느냐? 계일지인 척 글도 지어 보내고요. 또 만나서 혼담을 나눠야 되니까 계일지로 위장을 해서 만나서 둘을 엮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순직소가 계일지로 위장을 하여서 설유란을 만난 것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른데요.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치느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직접 혼처를 구하고 남장을 하고 이런 일을 다 하느냐? 그래서 순직소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순직소도 계일지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계일지랑 순직소가 서로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이 설유란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유란이 어떠한 묘책을 떠올리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방원이 끼어든 게 문제였으니까 여방원을 다른 사람, 황제의 딸과 연결을 시켜주고 우리 세 명이서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러한 서사의 흐름에서 지금 모든 일들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 주인공인 순직소,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캐릭터죠. 설유란이다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의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성 주인공들이 한 명의 제자를 함께 섬기고자 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서 여성이 서사의 주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자 주인공이 단순히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나 혹은 남성 캐릭터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남성은 상대적으로 섬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본문을 보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직소 여자 주인공이죠. 아빠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아버지의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입어서 지금 멀리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승상의 도움을 한번 받아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승상이 부탁한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빨리 결혼을 해서 아빠가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직소는 주씨라는 작은 어머니와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는 주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계일지랑 너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두 사람이 운명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생각에 지금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지만 같이 공부하고 그냥 서로의 재주를 공경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교류만 나누었고 둘 사이에 조금 더 구차한 일, 그러니까 여성의 절개, 지조와 관련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계일지랑 결혼하겠다고 최앵앵이나 왕교란 같은 인물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 도주하지 말고 그냥 부친의 명을 따라서 혼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네 운명인 것 같으니까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순직소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겠어요? 싫습니다.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말이 다 맞다. 나도 혼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사생의 기로 변방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그건 또 맞는 것 같다. 아버지가 지금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상대방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직소는 시간을 좀 벌었죠.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개일지랑 결혼을 할 수가 없다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오면은 아버지에게 개일지랑 결혼을 해야겠다. 개일지랑 결혼을 못하면 나 차라리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개일지랑 약속을 할 때에도 함부로 죽겠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목숨을 버려서 개일지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개일지가 슬퍼할 것 같으니까 이 방법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방법이 없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개일지를 두고 내가 결혼을 하려니 턱 걸리는 게 있어요. 개일지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결혼을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나만큼 좋은 사람을 내가 구해서 개일지를 책임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설유란이라는 사람이 되게 예쁘고 재주도 좋다고 하던데 내가 개일지랑 설유란을 연결해주면 내가 개일지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제일 좋은 일을 해주고 떠나는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일지와 설유란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개일지인 척 글을 쓰고 설유란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본다면 두 사람이 혹시나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순직소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작전이 잘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윗감으로 맞이하려면 글만 봐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만나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직소가 개일지인 척 아직 아파서 안 됩니다 하다가 이렇게까지 더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직접 남장을 하고는 의양군주를 만나러 가니까 의양군주가 남장을 한 순직소를 개일지라고 생각하고 개일지가 너무 잘생겼다. 딱이다. 내 딸과 결혼을 시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변형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A 부분은 이제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의 편지 내용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이 편지 보고 작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번, 주씨는 개일지가 나이, 외모, 재능은 순직소에게 알맞지만 하늘의 뜻이 개일지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는 거. 여기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다음 2번, 부치는 여승상에게 받은 은혜가 개씨 지방과 맺은 정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내가 도움으로 죽음을 면했으니까 부득이하게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승상 집안의 큰 은혜 따지고 봤더니 여승상 집안의 큰 은혜가 더 중요하니 얼른 혼사를 이루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다음 3번, 주씨는 순직소와 개일지 사이에 구차한 일이 없었으므로 언약을 깨도 된다고 생각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두 사람이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낸 것 맞지만 구차한 일은 없었으니까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다. 다음 4번,
부치는 순직소가 여시지방과 혼사를 이룬 다음에 변방에 있는 자신을 구하러 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 변방에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빨리 결혼해서 구하러 와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추씨는 순직소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까봐 염려되어서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서 경계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최앵앵이나 왕교란처럼 야반 도주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사극 좋아하시나요? 라고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바로 여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청중의 기억을 가볍게 환기한 다음 중심 소재인 여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장은 이런 건데요. 두 번째 단락, 이런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시각 자료를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평여장 가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생긴 거 보면 몸을 숨길 수 있는 부분을 타, 그리고 외부를 관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타구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이 타에 있는 총안을 원총안과 근총안으로 구분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총을 쏘는 자세를 하면서 이 근총안과 원총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거 꼭 체크를 해 두어야겠고요. 다음 다른 형태의 여장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원형 여장 그리고 철형 여장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철이란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라고 하면서 청중의 배경 지식 고려해서 단어의 의미 추가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모양 외의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라고 물으면서 청중과 소통을 하면서 또 두 여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청중들에게 성에 갈 기회가 있다면 그 성에는 어떤 여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핵심 정리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1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공유하는 경험은 아니었죠. 각자가 했을 법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여기 요철이라는 말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 바로 2번인 걸 찾을 수가 있고요. 3번 발표 주제 선정에 배경을 언급하면서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배경을 언급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발표 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받고 있지는 않았죠. 질문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발표 내용을 실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부분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작으로 넘어오면 학생 1의 말을 통해서 논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반 식물 키우기 활동 작년에 활동을 한번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올해 활동할 때는 무엇을 보완할지 의논하고 저기 추가로 학교에 요청할 건의할 사항을 정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보면서 작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어떻게 마련했으며 이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에 건의할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중심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물을 관리하기 어려웠다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식물 관리 일지를 만들었다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요. 학생이가 이 의견과 관련해서 관리 일지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3이 이 문제점을 고려해서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교실은 식물 관리가 어려웠다라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학생 3이 교실에 식물용 LED 등을 설치해달라고 할까라고 얘기하자 학생일이 이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진술하면서 그 의도를 확인하는 것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학생 3이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그 방법 괜찮다, 효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학 때 식물이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 3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물을 주자라고 하자 학생이가 그러면 활동의 의의가 사라지고 또 방학인데 학교에 자주 오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학생 3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대안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안과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점검을 해봐야겠죠. 학생이가 그러는 학생들이 있을까라고 하자 학생 3이 이렇게 하면 지원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또 제안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대화 마무리하면서 학생일이 건의문을 써볼게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서는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평소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건의 수용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평소 노고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본문을 보면 건의사항을 각 문단별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식물용 LED 등을 구입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누리집에 식물 관리 일지 게시판을 개설하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우미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달라 하는 3가지 건의사항을 지금 한 문단에 하나씩 제시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혹은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같이 덧붙이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글을 읽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핵심 정리 참고하시고 우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가의 학생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상대방의 발언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재진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 재진술하는 것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 상대방의 의견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학생 1의 말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학생 2의 말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3번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대안 제시하는 것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4번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학생 2와 학생 3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물과 관련된 관리 문제는 반별 게시판을 활용하여서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 다른 문제로 이제 화제를 전환하는 것까지. 그러면 여기 4번에서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 정리 그리고 대화 진행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4번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대화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사례를 요청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된 사례가 있었어? 혹은 그런 자료가 있어? 라고 요청하는 것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5번 적절하지 않다.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문 지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장문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의 땡땡거리에 간판과 메뉴판을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가게가 늘고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경우가 많다라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설문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각 문단별로 먼저, 다음으로와 같은 표현을 활용하여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먼저 첫 번째 해결 방안, 가게 주인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의 인식과 가게 주인들의 인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판이나 메뉴판 표기와 관련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결국 간판과 메뉴판이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한 문제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을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내용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변형 문제를 보면 1번 학생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지역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되어 있는데 둘 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번 지역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되어 있는데 2번이 적절한 것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지금 문제 상황 이렇게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이웃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전문가의 입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되어 있는데 둘 다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지역의 문제 상황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다루고 자신이 생각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모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 파트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와 매체로 넘어와서 언어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언어 지문으로는 지금 표준 발음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 중에서도 이제 모음의 발음과 관련된 내용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현실 발음 혹은 방언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방언과 그리고 표준 발음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혹은 방언에서는 나타나지만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음운 변동, 그 중에서도 지금 자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똑같이 방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만 표준 발음에서는 인정되지 않기도 하고 혹은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표준 발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방언에 따라 단모음, 외와 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외와 위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방언에 따라서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모음으로 발음한다라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일어나지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 선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만 가지고도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문에서도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화 대부분의 방언에서도 일어나고 표준 발음으로도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3번 순행적 거센소리 대기와 역행적 거센소리 대기는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히읗이 앞에 오는 경우 순행적, 그리고 히읗이 뒤에 오는 경우 역행적 거센소리 대기인데 둘 다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되지만 순행적 거센소리 대기와 달리 역행적 거센소리 대기는 어떠한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한 단어에 대해 하나 이상의 표준 발음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외와 위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하나의 모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 이상의 발음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5번 표준발음법에서 규정한 단모음보다 많은 수의 단모음을 발음하는 방언이 존재한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언 내에서의 단모음 발음은 오히려 해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것이나 혹은 으와 어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그러니까 단모음의 개수가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작은 경우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글을 통해서는 이 내용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에 해당한다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매체로 넘어와서 문제 1번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진행자가 본격적인 방송 진행에 앞서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발화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질문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실시간 대화창에 글을 올려달라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다음 2번 진행자는 지난 방송의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여행가에게 오늘 방송의 주제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지난 방송의 내용 몇 주 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땡땡강 주변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행가에게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라고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3번 진행자는 시청자의 질문에 대한 여행가의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일부 재진술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위쪽으로 올라와서 시청자가 질문하는 것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달빛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행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답 내용 중에서 일부를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진행자의 발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다음 4번 여행가는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답하였다. 우리 방금 본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두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여행가는 방송에서 소개한 명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면서 방송 마무리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보 여행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사람은 진행자입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보 포스터 참고해서 신청해주세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번 여행가가 아니라 진행자가 안내를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였다라고 보아야겠죠. 그 다음 매체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도 1번 한번 볼 텐데요. 기억에서 미음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먼저 기억, 화면을 갈무리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전체 구성원들에게 대화의 목적과 관련된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기억을 보면 지금 화면을 갈무리한 것, 캡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대화에 늦게 참여한 광민에게 앞서 대화했던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죠. 그러면 기억에 지금 전체 구성원들에게 하는 내용 잘못되었고 또 대화의 목적과 관련된 배경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발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니은을 보면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건 찾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나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공감하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 중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디귿. 답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 제안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지금 오타가 있네요. 제한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두 게시판의 목적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만 남기면 될 것 같아. 아까 상준이 말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투표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 상황과 관련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서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 맞지만 이 투표의 내용, 다음 회의의 일정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과 관련된 의견을 수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미음. 문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 논의를 진행하기 전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문서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 내용,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0월 학평 한번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